잠깐 쉬었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쉬었어. 1분 쉬었어. 쉬는 시간 1분.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얘기한 다음에 빨리 토론합시다. 토론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 보면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 마이클 뉴턴이 이렇게 씁니다.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도 상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나는 환자들과 함께 환자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의미와 결과를 끄집어냈다. 그치? 최면치료사인데 자기가 에이 상상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상상이 아닐 거다라는 전제 아래서 이걸 서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그 진술에서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 진술은 그것은 각자 영혼의 발전 단계 때문이지 영의 세계에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9명이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보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발전 단계 때문에 다르게 해석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서 이걸 서술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발전 단계를 그 마이클 뉴턴이 처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책에서 자기가 해놓은 거야. 잠깐 봅시다. 그래서 죽음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죽음 그리고 떠남. 간단히 얘기하면 똑같아. 임사체험 우리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임사체험의 모습이랑 동일해요. 터널을 통과하고 빛이 이끕니다. 따라가면 특정 존재자들이 날 환영해주는 그게 이제 죽음의 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한대요. 유체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면 상태 아니면 사후 체험을 하거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몸이 둥둥 떠올라다닌다라는 거죠. 그리고 긴장이 풀어지는 경험을 한다. 평온과 안식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공통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빛이 부르는 거지. 빨리 와. 이제 영장 나왔으니 빨리 입대해야지. 하고서 이제 영장이 나오는 거죠. 돌아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끌림에 따라서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들의 영혼은 영혼의 세계로 가는 여행의 첫 관문을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데요. 내 육체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점점 고민을 놓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그들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육체의 몸을 떠났을 뿐이라는 것을 대부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반응은 오, 존나 멋져. 이 아름다운 곳에 내가 돌아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귀향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귀향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꼭 그 자대 배치 받으러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훈련소 갔다가 군대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나? 어쨌든 그러니까 중간 터미널을 거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 나와요. 일단 그래서 터미널까지 갑니다. 영혼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루뭉실한 덩어리같이 보인대요. 하지만 인간의 형태를 띌 수 있는 능력이 있대. 그리고 보통 영혼들끼리 만나면 전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걸로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동물 아니면 외계인 막 여러 가지로 태어나.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생의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외계인도 있어요? 외계인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정말 다른 우주, 다른 세계에서 탄생하는 왜곡된 의식에서 발생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걸 체험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 여정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지상에 대한 집착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영혼 세계의 질서와 조화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영 만나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지상에 대한 집착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죽잖아요? 그럼 마중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마중 나오는 애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마중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영혼 학습 그룹 15명의 그룹에 있는 사람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오는 거지 실제로 내 소울메이트들이 오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격리된 영혼들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심하게 손상된 영혼들이 있다. 그래서 고립되는 영혼들이 있는데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너무 중독되는 거죠? 자기 롤플레잉에.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윤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영혼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윤회 경험이 많았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걸 치유한대. 그래서 다음 생에서 과거에 했던 잘못을 갚을 수 있는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내 인생을 계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너무 손상된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한동안 고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영혼은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사람만인가요? 사람 대상? 여기 보면은 아니면 내가 키웠던 고양이 개도 만날 수 있나요? 고양이 개를 만나는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최면한 사람들이 흠뻑 취해가지고 마이클 뉴턴이 말 시켜도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 그냥 혼자 좋은 거야. 여기 와가지고. 근데 말 시키면 귀찮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놀라기도 해. 놀래. 그러면서 이따가 터미널 얘기할 텐데 터미널에 모이면 조금 뭐지 싶은 애들도 있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인간이었으니까 전생에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른 걸로도 태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중앙 터미널 같은 데 가게 돼요. 중간 과정으로서 경험에 관계없이 모든 영혼은 중앙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은 계획하는 장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 모인 다음에 최종 귀착지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대 배치를 받기 전입니다. 뭐라고 비교하냐면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의 터미널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획하는 장소에 영혼들이 이르면 이게 뺑뺑뺑뺑 돌고 있대. 소용돌이처럼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자신의 그룹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거기 이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연꼬리를 잡는 것처럼 영혼들 잡으려고 그래. 내 영혼들의 고향이네 하고 연꼬리 같은 걸 잡으면은 거기서 이제 고향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면에서 깨어난 피술자 중에 한 명은 이 장면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긴 여행 후에 황혼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로회의 같은 데 불려나가기도 해요. 불려나가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다음 인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 받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죠? 자기 자대 배치 딱 받는 거죠. 가면 반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들의 여행은 여기 도착하는 걸로 끝납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였던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차적인 그룹, 아까 얘기했죠? 1차적인 그 학습 그룹은 15명이 평균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적인 그룹은 불악 같은 공동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차적인 모임은 연꽃 같대. 연꽃의 연잎들처럼 애들이 붙어 있는 게 1차적인 모임이고, 2차적인 모임들은 연못에 있는 수많은 연꽃들처럼 그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류를 잘 안 한대요. 이 사람들 다 졸고 있어. 정신 차리고. 1차적인 그룹이죠. 15명, 15명 정도 되는 우리 1차적인 모임. 유체이탈하게 생겼다, 우리 다들. 너희들 영혼의 여행을 시켜주겠다. 이러다 봅시다. 빨리 갈게요, 빨리. 그래서 1차적인 모임들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자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깡선생, 김도인, 독실이 나는 이제 1차적인 모임이었어요. 15명. 걔네들끼리 지지볶고 재밌게 노는데 다른 옆 동네 애들 있죠. 관심이 없대. 그리고 만나봐라. 만날 수 있는데 만나러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지볶고 잘 지낸다고 합니다. 영혼의 레벨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색상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벨이 총 6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앞에 3개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받는 애들이야. 레벨 1 흰색, 레벨 2 회색, 레벨 3 황색. 그다음에 안내자 자격. 레벨 4부터 6까지. 레벨 4는 어두운 황색, 레벨 5는 연푸른색, 레벨 6은 짙은 푸른색이라고 하는데 4, 5, 6 애들은 환생을 잘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됐으니까. 그렇죠. 그냥 가끔씩 와서 도와주려고 온대요. 분류한 영혼 발전의 단계가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혜택받은 엘리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좀 재밌는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대로 발전이 앞서가는 영혼들 같은 경우에 지구에서는 흔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환경에 머물게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영혼 성숙의 행복 상태에 이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흔히 그 반대의 경우가 진실일 때가 많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윤회를 너무 많이 해서 많이 깨달은 애야. 그럼 어디로 찾아가냐면 어차피 교육받는 거니까 게임에서 하드모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데 일부러 처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게임에 익숙하지 않아. 이지모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부유해지거나 아니 외모적으로 뛰어나거나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걸 하게 된다. 아편. 신종 아편이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뭐라고 하려니까 이거 듣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빨리 끝내게. 어쨌든 안내자도 만납니다. 안내자도 만나가지고 안내자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좀 사례를 좀 가져왔어. 원래 2개 가져왔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레벨 3이네와 레벨 5를 사실 준비했거든요. 근데 레벨 3을 좀 가져왔어. 요게 약간 깡 선생과 약간 비슷합니다. 레벨 3. 레벨 3이면 높은 레벨이지, 그지? 아, 그래? 이 정도 고렙이야? 고렙이야, 나름? 고렙. 그죠? 이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안내자가 되는 건데. 좀 읽어볼게. 이 사람은
깡 선생이라 합시다. 깡 선생은 나이가 50에 가깝고 작은 체구에 특색 없는 용모를 한 남자였다. 그는 한때 기자였지만 현재는 어느 자선 사업을 하는 곳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공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자기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껴 그 점을 의논하러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기억을 퇴행시켜 3만 년 전의 석기 시대로 돌이켜 갔는데 이건 좀 건너뛸게요. 그래서 환생을 계속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생을 되풀이하는 동안 그는 언제나 독불장군식의 인생을 살았다.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500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중동 지방에 태어나 환생을 거듭하였다. 바빌로니아, 이집트의 문화가 대두되면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는 여자로 태어나기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가족적인 유대를 기피하였다. 남자로 태어날 때는 유목민족으로 태어나거나 방랑 생활을 택했다. 그의 환생이 중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암흑시대였던 유럽에서 태어나 폭군이나 전제 체제에 저항하는 반동문자였다. 사람들을 공포에서 구해내곤 했던 그는 이미 반항적이고 독불장군식의 개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던 영혼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어려움과 좌절을 겪어가면서도 그의 영혼은 방랑을 계속하였고 자유로운 생존을 위해 투쟁하였다. 어떤 생에서는 별로 소득이 없기도 하였지만 12세기에 이르러 그는 남미에 있는 아즈텍 쪽으로 태어났다. 민중을 억압하던 통치자에 대항해 군중을 조직하고 있던 그는 부족 간의 싸움을 말리는 비폭력 운동을 하다 역적으로 몰려 살해당했다. 14세기에 유럽에서 태어난 그는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기록자였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여행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이해와 화목을 도모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중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일본에서 태어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이 19세기에 여자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미국에 이주한 농부의 아내가 되어 어려운 선구자의 생활을 하던 그 여자는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남편과 사별하였다. 그 환생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의 영혼이 고의적으로 그런 조건을 택했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농토에 얽매여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즉 구속을 통해 배우려 하였던 것이다. 그와의 면담이 여기까지 왔을 때 나는 그가 진화된 해묵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회고해야 할 수많은 환생을 따져보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계속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전생을 돌이켜보니까 어땠냐면은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택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이르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환생을 선택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빨리 넘어가게. 환생의 선택. 공모 종류 어떻게 됐대? 야! 집중하라고! 환생의 선택. 영혼은 환생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은 영계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빨리 성숙하려고 어떤 영혼들은 영혼의 세계를 떠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대요. 계속 머물 수도 있나 봐. 그리고 이제 환생을 하기 전에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클 뉴턴이 여기에 좀 강조하는데 잠깐 보면 영계에 있는 다른 곳은 영혼들이 잘 묘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결같이 그 환생의 장소를 찾는 공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의 세계에 있을 때는 잘 묘사를 못해. 근데 피험자들이 이걸 잘 묘사한다는 거야. 뭐냐면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가 그 공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한대요. 영화관을 닮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혼은 자신의 환생에 대한 영화 같은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인물로 사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자신의 수련에 어울리는 시나리오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인생의 진짜 공연을 펼치기 전에 총 연습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업이죠. 카르마. 그죠? 과거에 했던 내 행실이 다음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육체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어떤 영혼은 비교적 쉬운 인생을 살고자 원해서 대인관계나 자신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적다면 다음에는 더 어려운 삶을 선택하여 환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쉬운 삶을 선택한 영혼은 다음번에는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스스로 어려운 삶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육체를 선택한 사례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사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압축시키면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건장한 여성이 한 명 있어요.
키도 크고 건강한 여성이 한 명 있는데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없으니까 마이클 뉴턴을 찾아와가지고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다. 치료해달라라고 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뭘 알게 되냐면은 이 여자가 무수히 많은 윤회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건장한 육체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지금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삶에서 뭘 선택하냐면은 스스로 일부러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소녀로 태어나게 돼요. 다리가 마차에 깔려가지고 부러지는, 그래서 평생 장애를 갖게 되는 소녀를 일부러 선택한 거야. 그래서 왜 그러한 인생을 선택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만을 추구했는데 거기서 배우는 게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육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신적 성숙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인생을 선택하게 됐던 거고, 그때의 사고에 대한 기억이 지금 다리의 고통과 연결됐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의 선택과 연결된다는 게 좀 재밌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유사한 윤회 바탕의 세계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필연적인 운명의 종속도 있거든요, 존재들이.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서구식의 버전이네. 어떻게 보면 카르마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선택. 자발적 거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 출발을 준비합니다. 영혼 학습 그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모여서 최종 리허설 합니다. 언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날 때니까 어떻게 만나는 지점들을 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걸 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링이 뭔지 모르겠어. 어떤 링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올라타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탄생하는 거죠. 빵 하고 태어나면 끝인 거죠. 뒷부분을 갑자기 압축했는데 정리해 봅시다. 정리가 필요한가? 소설 같지 뭐. 소설 같은데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종교 옛날 신화책이나 이런 거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유사한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생소하진 않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근데 어쨌든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했어. 정리하면 그거죠. 인생은 뭐냐? 내 성숙을 위해서 내 영혼이 선택한 연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달아서 레벨업 할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소울메이트들이 있다. 15명 정도 되는 소울메이트들이 있어서 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깡 선생이 내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고, 근데 친구나 친척으로 태어나지 부모로 태어나진 않는데요. 왜냐면 부모 같은 경우에는 내 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 왼수야?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친구나 친척으로 많이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 물어뜯어 봅시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신 돌아와. 현실로 돌아와.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유체 이탈을 연기에 가지 말고 부터 돌아와.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궁금한 것들이 그게 임상적인 사례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최면 사례인 최면 사례인 거고 그 최면을 했던 사람들이 서양인들인 거죠. 이제 미국인들이겠지. 그렇죠. 미국인들이죠.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전생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은 것들을 종합을 한 건가 봐요. 이분이. 전생 체험이 아니라 전생과 전생 사이에 있는 기록들. 왜냐면 전생 체험에 대한 기록은 너무 많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생 퇴행 요법이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전생을 봐가지고 뭐죠? 아, 그러니까 이분이 LBL이 라이프 비트윈 라이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생 체험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 그걸 본다 이거를 내세우는구나. 예.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 티벳 사자에서 원래 제목이 바르도 테돌이잖아. 그러니까 바르도가 뭐냐면은 중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과 3 사이의 중간.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사실 그거지. 3과 3 사이의 중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다른 인물이에요. 뭐 특별한 요법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시행하는 약을 먹인다거나 때린다거나. 최면을 걸게 하는데. 최면 요법으로. 이 사람 그 아주 독특한 환자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몇 가지 암시를 주니까 너무 빠르게 이 사람이 이런 중간 상태에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하는 방법을 교육한대요.
만약에 예. 과거에 대한 지식이 원래 없었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 자기가 19세기 중국에서 태어났대요. 18세기 중국에서 태어났대. 근데 그것의 어떤 문화를 배경 지식 없이 네. 이야기할 수 있다면 희박 하나마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나 이때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 발을 누가 감싸고 있고 잘 못 걷게 아장아장 거리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런 문화를 접한 적도 없었고 좀 더 나아가서 서양에 그런 게 알려지기 전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책을 썼어. 근데 알고 보니 그 동양의 그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닫게 되면 굉장한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강력까지는 모르겠지만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은 뭐 몇 세기 어디서 태어났는데 이때 무슨 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서 누가 무슨 뭐 붉은 옷을 입고 뭔가 지휘를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묘사들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누구랑 비슷해. 그러면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중간중간에 비슷한 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고증하려고 하진 않은 것 같아. 검증하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거든요. 최면에서 어떤 특정한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찾아봤을 때 있으면 내 내부 말고 외부적 정보를 내가 접근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중국에 대해서 전혀 가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발을 싸는 게 있었고 발이 아팠고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안 믿을걸요? 어디서 봤겠지라고 얘기할 거고 아니면은 오비일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럴 수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야. 아마도. 어디선가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 지나가든 본 자료들이 무의식에 남아있다 나왔을 거다라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남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만약에 남한테 인정받는 게 필요 없고 그냥 자기 확신만 필요한 거라면 이 외부에 대한 증거나 근거가 불필요해요. 이게 원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양 철학에서도 항상 죽음을 되게 긍정하거든요. 모든 현실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긍정하는 경우는 없죠. 죽음을 회피하고 싶고 뭐 두렵거나 뭐 싫거나 공포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하거나 이런 건데 동양 철학에서 항상 어떤 뭐 학문적 수양이 깊은 사람이거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죽음을 되게 긍정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 죽음의 순간을 정확하게 이제 아는데 알고 그거를 주변에다 말하고 그걸 준비해서 들어가거든요.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뭐 불상사가 일어나서 이제 죽음에 처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동양 철학 배우면서. 그러면 죽음은 어쨌든 끔찍한 사건인데 이걸 너무 긍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죽음이나 그 가족이나 친구들은 슬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죽음을 되게 뭔가 너무 좋은 의미로 뭐라고 할까 좋은 의미로 보여주려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명상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명상할 때 이제 아까 그 티베트 승려가 뭐 깊은 명상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아주 다 사그라드는 그냥 생명의식만 이제 유지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냥 존재한다는 자각만 있어요.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걸 바완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바완가가 생명작용인데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유지돼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만약에 죽음에서 의식만 이제 존재하는 상태가 그거다라고 하면 좋고 싫음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의식만 있는 상태여서 뭐 싫어, 좋아, 막 그래서 내가 지금 신체가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해서 슬프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 그냥 내가 그 어떤 의식작용이 있다라는 자각만 있어요. 그게 만약에 죽음이랑 똑같은 상태라고 하면 그 죽은 당사자는 슬프거나 뭔가 고통스럽거나 공포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안 사람이라면 죽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를 뭔가 공부나 수양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적 증거도 사실 필요 없는 거야. 네, 왜냐면요 자기가 알아요. 뭐 명상할 때 뭐 예를 들어 전 전생을 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어떤 기원이 돼서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
자기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너의 인식이나 기억이 왜곡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확실히 자기가 자각하고, 실제로 그게 자기 삶에서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검증하거나 근거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한테는. 김도인이 말씀하셨던 용어는 그거죠. 삶의 정합성이었지.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곳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 운명적인 것들을 알게 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윤회하고 그 영혼이 선택하는 장소를 경험해서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한 치유 효과가 발생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전통 부족이나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같은 것들은 어떠냐면 의식을 큰 상태로 확장시켜주면 사람들이 그걸 트랜스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치유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나 자기 삶에서의 경험이 너무 제한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주냐면 그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정신을 확장시켜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무한으로 확장시켜주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치유 효과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게 숲에서 길을 잃고 있었는데 하늘로 그냥 올려줘서 숲을 보게 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치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 윌버가 노 바운더리인가? 무경계층. 네, 맞죠. 김도인도 그럼 BLB 하나 만드시나요? BLB. 예전에 제가 이거 트랜스 상태를 경험하게 해준다고 해서 명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족에서 저희 굿하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계속 뛰잖아요. 그러거나 어떤 부족에서 문화를 체험할 때 계속 몸을 막 위아래로 뛰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흔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상태 가면 신체로 인위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의식작용이 흐려져요. 그러면은 트랜스 상태가 되거든요. 네, 명료하게 자기 감각이나 이런 정보를 지각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흔드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돼? 사실 최면에서도 트랜스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게 될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약물 얘기했던 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약물을 먹이고 그 짓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럼 맞아요. 대마 같은 거나 이런 거 하고 종교 의례하면서 춤과 노래, 북소리 같은 게 동반이 되면은 클럽에서 노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클럽도 사실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약간 하이로 고양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약물은 아주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냥 수혈이나 자기가 훈련하는 거 없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피워놓겠지 그런 거를. 환각 효과가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을 진정 효과.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될 수 있는 상태인데 또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문제죠. 다시 LSD로 연결되네요. 어쨌든. 근데 지금 김도인 님이 설명해 주신 걸 들으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기독교의 신앙 같은 거, 기독교의 내세관 같은 게 좀 급으로 따지자면 좀 아래에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선하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현대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저 위에 있는 건 오히려 김도인님의 관점인 것 같고 무가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거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영혼들의 어떤 롤플레잉 게임이다. 근데 죽고 나면 영혼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룹을 짓고 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그 안에서 친교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인간 세상의 연속성인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짬뽕이기도 하다. 좀 인셉션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갈 그 다음 단계 윗 단계로 올라가지만 거기서도 또 어쩌면 브라만이라든가 어떤 뭐 진골 형골 같은 단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서 그 궁극적인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업을 해가지고 궁극적인 근원에 닿고자 해.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도 무언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짬뽕 형태인 것 같아요. 그죠? 좀 낮은 형태고 차라리 정말 높은 형태일 거면 김도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무. 라든가 하나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관점에서 지금 바라본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랑 비슷하지 않을까? 기독교나 아니면 이제 그 베다 철학이나 혹시 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어떤 대중화 버전인 거지. 니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직접 봤을 때 느꼈던 거인 거고 그걸 약간 철학적으로 옮겨놓으면 베다랑 비슷할 것 같기도 연결고리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되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이게 일종의 롤플레잉이라면 우리가 왜 선하게 산다라든가 뭐 상생, 화합, 사랑, 도움 이런 걸 왜 해야 됩니까? 그게 본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영혼들이 탄생하게 된. 그러니까 보편 윤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영혼들 세계에서도 가서 이런 걸 해라. 그러니까 히틀러도 누군가가 선택해서 태어난 걸 거고 그런 롤이 될 거란 걸 알고.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알고 보니 영혼 세상에는 나보다 고렙이야. 존나 고렙이겠다. 그럼 왜 내가 도와줘야 돼?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서로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 관점에서도 이제 현대의 윤리가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불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내가 영혼이라면 이거 되게 재밌게 한번 나 헬모드로 한번 헬이라고 하면 되나? 헬모드 나이트메어 모드로 헬모드로 한번 플레이 해봐야지. 오랜만에 들었어. 장난이야. 해봐야지 하고 들어간 상황에서 막 옆에서 다른 어떤 저랩들이 이건이나 뭐 이지용 같은 애들이 와갖고 나한테 막 10억씩 주면서 막 선행을 버풀어. 그럼 나는 좀 힘들게 하고 싶은데 헬모드를 하고 싶은데 왜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떻게 돼도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번 인생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한 번인 것 같고 이번 인생의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근데 한 번 져줄 수도 있고 내 계획은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왜냐면 반복해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 인생도 목적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영원히 계속 반복이 될 거라면 뭔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돕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상생의 관련 그 목적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제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닌가. 혹은 이 보편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계급이나 등급이 있고 경쟁하게 되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비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영원히 살아가고 그게 환생한 현실 세계 현세에 잠깐 출현한 상태인 게 아니고 우리는 게임 속 아바타야. 영혼 없는 진흙이야. 고통은 우리가 다 겪고 사실은 뒤에서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는 영혼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씁쓸하지요. 씁쓸한 걸 넘어서는 거죠. 온갖 시궁창에서 구르는 건 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인 게 아니고 나는 무선 조종을 받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드론이 갑자기 의식이 생겨서 깨우쳤어. 내가 존재하는구나. 계속 미네랄 캐고 막 그러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끝나면 그냥 죽는 거지 걔는. 그렇지, 걔는 죽는 거야. 그걸 통해서 기쁨이나 흥미나 어떤 배움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죠. 반대죠. 밖에 나와 있는 우리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 인형인 거지. 근데 이거를 영혼의 단계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많이 한 애들이 단계가 높아지는 거는 걔네들이 겪은 그냥 경험치가 높아지니까 그런 거여서. 그렇지. 우리가 이 사람 레벨을 만든 건 이 사람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 근데 저희는 항상 레벨이다 아니면 얘가 경험이 많다 그러면 항상 우열 관계로 생각하잖아요. 뭔가 저랩이면은 열등한 거고 고랩이면 우월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겪은 뭔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의 양이다 그러면 고랩은 그냥 많이 오래 산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아이보다 우월한 관계가 아닌 것처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본질에 닿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본질에 닿아도 좋을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것뿐이지. 그런 최 사장님 관점에서 말하면 그 인간들이 선택하는 그냥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의 행복감과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유한한 경험이니까 체험해보는 거. 저런 삶도 해보고 저런 삶도 해보고. 심심하니까. 네네. 그치. 영원히 심심하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천국이 정말 영원하다면 얼마나 지루하겠냐. 계속 이제 예비군 훈련 같은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게임 하는 거지. 엑스박스 하듯이. 진짜 그러면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아까 수준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내 관점에서는 김도희님의 설명 무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의 의지가 된다는 게 걔를 수준 높게 느껴지는데 진리는 수준이 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지는 여전히 정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신앙은 현대 어떤 종교학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아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조금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거든. 사실일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 1레벨로 있고 싶어. 있어도 괜찮아. 어차피 경쟁이 아니니까. 그냥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고 그냥 기쁨으로 하고 웃으면서 친구들이랑 그 15명 그룹이랑 살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뭔가 겪으면서 높은 수준이 되고 싶어하는 방향성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영혼들 안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의 연장이라는 느낌도 또 들어요. 서로 미움이라든가 이런 있겠지. 그것도 왜 없겠어. 우리 그룹 15명 그룹이 저쪽 그룹보다 좀 더 우리 빠르게 해서 좀 색깔 좀 해보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지. 근데 사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어떤 영혼의 세계, 아까 독실에 얘기했던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사실은 지루하다는 것도 인간적 관점이니까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너무 영원하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 한계나 어떤 희소성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오큘러스 리프트 딱 쓰면은 지구를 딱 와가지고 내가 옛날 걸 다 잊어버리고 마치 이게 전부인 양. 그럼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하면 어떤 게 될 거냐면은 어떤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겠지. 이게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깨달음에 닿게 될 거고. 토론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비판도 예,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좀 수준 낮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은 이제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일종의 이제 종교 체험들을 기술하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무속인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 뭐 타론 여행, 엑스타시 여행을 한다거나 북유럽에 시베리아에 있는 샤먼들이 아니면 이제 그 남반구에 있는 샤먼 우리 무속인들한테도 찾아가서 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 세계관은 신한테 들은 것들이죠, 다. 예. 뭐 아니면은 아주 옛날 전통에서 지금 우리가 신화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 그 기원을 추정을 해보면 아마 이제 그런 종교 체험들을 기술을 한 거라고 추정이 돼요. 예, 그것이 이제 구전이 되고 유명한 뭐 무속인이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해서 그 얘기를 한 것들이 구전이 되고 이제 각색이 되고 하면서 문학 작품 형태로도 각색이 되고 이렇게 전파가 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가가 한 그 작업도 그런 성격이 좀 있어서 저는 재밌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체험들을 이 사람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이제 모은 거지. 수집을 한 거고 각색을 하고 뭐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학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걸 그냥 유사하게 자기가 해본 거야. 그지? 예. 기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인 체험들, 이제 신비 체험들,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가장 논란이 일으킬 만한 해석은 이걸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사실이다. 그걸 문자 그대로 뭐가 있다. 사실 천국이 아닙니까? 있고 당연한 거 아니냐? 영혼들이 모이는 터미널이 있고 뭐 터미널이 동아리가 있고 등급은 무슨 보라색이고 노란색이고 이런 그 사람들의 기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성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건 뻥이다 환상이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건 진짜다. 진짜로 영혼에 노란색 보라색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의 관점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급하게 검색을 했습니다. 조지프 캠벨. 네, 굉장히 좀 유명한 종교학자예요. 그래서 20세기 말 한 198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한 7, 80년대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의 관점은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신화학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화라는 건 결국 어떤 다양한 종교 체험들을 거기에 이제 담고 있는 이야기 전승이거든요. 근데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은 신화라는 게 하나의 은유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신화라는 거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 걸 지시하는 게 아니고 뭔가 딴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단 이때 은유적인 표현 중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마이클 뉴튼의 사례에 보면 굉장히 자유의지가 강조된다거나 이건 굉장히 서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터미널이 있다거나 이것도 현대사회의 개념이잖아요. 저 아까 썼었어요. 왜 터미널을 얘기했을까? 터미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기 묘사하려면 현대 지금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화라는 것에는 어떤 문자적인 혹은 외연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내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내포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게 신화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언어의 초상적인 언어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내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캠벨이라는 학자도 명확하게 결론은 안 내리는데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의 의식 차원 내부에 어떤 종교적인 경험 할 수 있는 뭐 억압 기제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환원시키진 않고 예, 어쨌든 종교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내면적인 뭔 것들 어떤 속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다 공통된 어떤 것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부터 어떤 정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쵸. 내가 어떤 내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인간은 아주 고유의 깊숙한 내면 안에 어떤 종교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 충동 같은 것들이 잠재했는데 그것들이 표출되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체험 같은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애매하게 합니다, 이분도.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신화라든가 종교 체험을 읽을 때 이걸 너무 실제 이게 뭐 진짜 이러냐, 영혼이 어떻게 노란색일 수 있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건 너무 문자적인 표피적인 의미만 따지는 거지만 그거를 어떤 심층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결론 내리기 힘들지만 어떤 인간은 내면 안에 고유의 어떤 종교적인 심성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심성을 일깨우는 게 조지프 캠벨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굉장히 인간은 삶에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아까 김도희님께서 말씀해줬던 어떤 긍정적인 역할 같은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개인의 삶의 중요한 단계들이 있잖아요. 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런 단계들마다 어떤 삶의 힘이나 어떤 내면적인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같은 걸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관점도 한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의 어떤 내포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유하게 물어뜯은 것 같아. 한마디로 이거잖아. 야, 가짜일 수도 있잖아! 이러잖아. 야, 이거 거짓말 가짜라고 하지 않아. 그래? 그런 체험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체험은 진짜 체험은 있었을 진짜지, 거예요. 그지? 예, 다만 믿은 것이. 그것의 해석, 그것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부드럽게 할 수 있느냐. 갑자기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근데 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뭔가를 해석한다는 거는 그 종교학에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인간의 내면, 의식 구조, 어떤 그 프로세싱을 살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전의 해석도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쓴 거는 사람이 쓰지 않았냐. 그다음 그 문화와 그 당시 어떤 상황들과 자신의 생각까지도 그 안에 고려가 돼 있으니까 그 이면에 그러니까 강 선생님은 인간의 프로세싱 과정을 관찰하는 것처럼 저는 그 이면에 있는 진리를 이제 관찰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그 신비로운 무엇인가가 인간의 내부적 구조이냐 아니면 외적인 진리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되게 얘기를 들을 때 흥미롭고 재미있었는데 한편으로 이거는 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입을 거쳐서 일단 신화화가 된 다음에는 그걸 다시 복원해내면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까, 왜 구전이 나오기 시작했을까를 더듬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건 본인이 그냥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다, 이건 내가 본 거다,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착각, 그러니까 강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내면 프로세싱을 말하는 거지 진리에 닿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들은 이제 이게 엄청난 돈 장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난 깡 선생 얘기를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위약 효과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데 어떤 스스로 비판하지 마. 왜냐면 강 선생이 비판할 줄 알았는데 너무 유하게 비판해가지고. 그만해. 어쨌든 그러면 우리 시간이 너무 없는데 10초씩만 자기 얘기하고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토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지? 나중에 한번 날 잡읍시다. 날 잡아서 사후 체험 제대로 한번 해, 또. 그죠? 맨날 날 잡지. 그리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시인이 천상병 시인이 있고, 귀천, 그거 기억나세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는 날, 뭐, 있잖아, 그지?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천상병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인생 소풍이라고 하잖아. 소풍 끝나는 날, 하늘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걸 읽는 순간 어떠냐면은, 왜 좋을까라는 거지. 왜 그게 왜 좋은가? 왜냐면은 은행 빚을 안 갚아도 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정말로 인간 깊은 내면에 어떤 그 신비함이 그 속에서 반추됐기 때문에 아닌가?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그래서 사실이다. 팩트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비판하기가 좀 되게 뭐했던 게 비슷한 것들이 되게 성경 안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 비슷해요. 왜 서로 도와야 되고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를 물어봤던 것처럼 이 관점대로라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기득권층과 어떤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기득권층과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레벨이 낮은 거야. 그럼 내가 어려운 삶을 선택한, 그러니까 아까 마약 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도 비슷한 거였겠죠? 어차피 나는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난 고렙이야. 쟤네들은 저렙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뭐 열등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현실에 순응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막 좀 더 나은 삶,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서민들을 위한 삶과 뭐 많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투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아. 모든 도덕성이 다 동일하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합시다. 내가 제 관점이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고렙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캐릭터를 선택했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현실과 똑같은 어떤 보편 윤리를 가지게 될까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영혼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적어지겠구나. 안타깝다. 외계로 나가겠지, 외계. 우리 강 선생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제 멘트가 이제 제 주장의 핵심인데, 이런 책을 저는 사실 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무시하지 마! 어떤 사람한테 위안이 되니까. 안 돼. 근데 이 위안이 된다는 측면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이게 뭐 플라시보라고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치료가 되거든. 그게 문제야. 그게 인간의 신비로운 측면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고 어쨌든 그런 세계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분간 또 새신랑으로서 전세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 쇄신에 있는 스테파노 참 힘든 삶을 선택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구만. 나는 되게 고렙인가 지금? 엄청 고렙이에요. 좀 더 어려운 재미를 위해서 좋아. 좀 더 어려운 재미를 위해서 갚지 말고 튀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도희 삶이 재밌겠다. 김도희 마지막으로 딱 하고. 네, 구정 잘 보내세요. 그 얘기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구정 쉽니다. 우리 스테파노 해외 나가야 되니까. 네. 제가 다음 주에 없어요. 네. 요게 나갈 때쯤 되면은 우리 스테파노가 결혼식을 하고 있나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축하 많이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구정 기념, 설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희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죠. 예. 김도인 뭐 더 할 말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한테 준 거 아니야. 집 떠나와 버스 타고 어디로 가는지 오늘 하루는 나라의 몸을 맡기련다 우리 동네 지켜보려 한다 부모님께 고중 듣고 서로